메디케이드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더 확대해주는 내용의 퍼블릭 차지 개정안 이라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퍼블릭 차지. 어제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이 퍼블릭 차지 여부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그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그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심사관에게 부여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어제자로 관보에 게재됐는데요. 앞으로 30일간 관보에 게재해놓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 여론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일정 기간 30일 정도 노티스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후부터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에 내가 퍼블릭 차지라는 건 뭐냐? 이제 연방 정부의 어떤 혜택 같은 거, 베네핏 같은 거 받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민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 그리고 폭넓은 권한을 줌으로써 영주권 등의 그 심사에서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차지 공적인 어떤 베네핏 받는 것, 이것의 그 범위도 상당히 그 대폭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꼭 메디케이드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범위도 넓어지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이민심사관의 권한도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퍼블릭 차지는 그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공공 혜택에 의존할지 이 사람이 영주권 받고 뭘 계속 나라에 기대면서 나라의 어떤 혜택만 받으면서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그런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뒤져본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도입된 현행 퍼블릭 차지 규정은 생활비 보조금 SSI라고 하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장애인들, 저소득층, SSI, 생활비 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종류가 SSI, 반드시 현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거부 이유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다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 심사에 있어서 이 퍼블릭 차지 대상자이거나 또는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그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잘못 걸리면, 심사관 잘못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심사관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영주권 받은 후에 그 혜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걸 이유로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현금 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그 섹션 8 아파트 주거 보조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섹션 8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지원도 이 퍼블릭 차지에 포함시켜서 영주권 기각 사유로 이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섰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거를 또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완벽한 부활은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1기 때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인해서 메디케이드나 기타 그 혜택 프로그램에서 그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내가 영주권 신청해야 되는데 해서 이제 탈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서 연방정부가 그럼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89억 7천만 달러 정도 정부가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나온 거죠. 추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입장, 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자 옹호단체가 가장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그 가족의 그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축시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체자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에요. 다만 아직 영주권만 없을 뿐이지 합법적 신분인데 어떤 정부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것까지도 막는다면 불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까지 완전히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안 주고 한다면 공중보건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나라 재정에 결국은 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89억 달러 절약하는 그런 큰 의미가 없다. 오로지 영주권을 안 주기 위한 이유일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민자 옹호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 증가, 또 교육 및 주거 안전성의 저하, 그리고 뭐 국가 전체에 결국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단순 사안수로 계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 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안 받겠다고 해서 얼마 남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사안수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관보에 게재가 됐고 30일 후면 제가 봤을 때는 뭐 99% 확정적입니다. 30일 후부터는 이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주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합니다만은 중국계, 이렇게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한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중국계인데 그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화 생활을 누린 정황이 재판을 받으면서 속속 드러났는데 왜 재판을 받느냐?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자, 뉴욕주 주지사실에 부수석 비서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린다 선이라는 중국계 이제 미국인인데, 린다 선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지원해주는 그 대가로 각종 사치품과 또 자산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공직자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중국을 위해서 오히려 중국의 정보를 좀 빼내오라고 그 임무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맡았는데 불구하고 약간 이중첩자 역할을 해서 중국한테 유리한 그런 정보를 오히려 주는, 미국의 고위 공직 주지사실에 있으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해주고 거기서 엄청나게 베네핏을 받은, 그래서 아주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 체포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게 몰래 불법적으로 받은 그런 돈 갖고 호화스러운 생활하면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할 텐데 그랬습니다. 하여간에. 자, 린다 선은 롱아일랜드 매네셋에 360만 달러 상당의 큰 저택에 거주하면서 페라리, 에르메스 버킨백, 또 파텍 필립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다수 소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공직자로서 월급은 얼마나 받았느냐? 뭐 월급 하니까 좀 그러네요. 뭐 연봉은 얼마나 받았나?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와 그 전임 앤드류 쿠오머 주지사, 두 명의 주지사를 모시면서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10여 년 정도 주지사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연봉은 14만 5천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뭐 14만 5천 달러, 뉴욕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그다지 뭐 큰 액수의 그 돈은 아닐 겁니다. 뭐 그러나 물론 적은 돈도 아니지만 여하튼 14만 5천 달러. 그런데 연방 검찰은 이 정도 수입, 물론 적은 수입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치품이 그 집안에 수두룩하다라면서 그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대가로 엄청난 사치품을 받았다. 또 그렇게 사치품을 살 수 있는 현금과 자산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지금 넘겨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지금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한 그 물품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4만 5천 달러의 연봉 받으면 이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하나 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의 주거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14만 5천 달러면 연봉, 아주 월급으로 따진다면 그저 한 12,000달러, 13,000달러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죠. 12,3,000달러. 그런데 뭐 360만 달러 저택에 당연히 못 살죠. 근데 12,3,000달러 갖고 뉴욕에서 산다면 그저 한 4, 5천 불 정도 아파트, 조금 괜찮은 아파트겠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에르메스 백이라든지 페라리 같은 건 못 삽니다. 그런데 수두룩한 거예요. 자, 그럼 2024년식 페라리도 갖고 있었고 2022년식 머세디스 벤츠 GLB도 있었습니다. 야, 뭐 이런 평생 하나 사기도 힘든 월급 받으면서 이런 걸 또 파텍 필립 시계도 있었고요. 에르메스 버킨백도 있었죠. 그럼 뭐 몇만 불 하죠. 그리고 금고에서는 열어보니까 캐시 13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이 FBI 요원은 린다 선 부부의 자택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에 바 공간을 탁 만들어 놨는데 그 바 공간 옆에는 멋있게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14만 불 받는 연봉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검찰은 선의 남편이자 공동 피고인인 크리스 후라는 역시 중국계 미국인 역시 그 보고된 자기가 얼마 번다고 보고된 그 소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고가의 물품을 여러 개 구입한 기록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FBI는 2018년 중국 뉴욕 총영사관이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린다 선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해서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총영사관 쪽에서 써서 보낸 거죠. 당신의 우정과 친절한 지원을 항상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호화 사치품, 그 증거물과 이 편지를 같이 들고 있으면 이 편지의 내용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검찰은 린다 선이 뉴욕 주지사실 그 비서관과 또 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국장 등의 그 직위를 역임했는데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중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준 그런 이력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 주지사시들이 뉴욕의 주지사 사무실이 대만의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게 싫잖아요.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는 게. 그런데 이제 대만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대만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뉴욕 주지사실에서 린다 선이 중간에서 좀 무슨 공작을 해서 결국 대만 관계자와 만날 일이 빠그러졌다. 뭐 이런 일도 지금 검찰 측에 기소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미국에서 월급 연봉 받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대가를 받아서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린다 선과 그의 남편 크리스 후가 지금 체포돼서 기소라는 건 이제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거든요. 예,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지금 한창 뉴욕 법원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요즘 그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이중 스파이, 이중 첩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이중 스파이도 아니죠. 중국의 비밀을 미국에다가 갖고 와서 미국을 이롭게 한 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중국을 이롭게 일한 중국 스파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연방교육부가 해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의 본격적인 해체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부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없애버린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그 교육부 완전 폐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교육부가 그동안 맡아온 업무를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노동부가 교육부의 중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 고등학교 학업 지원 이걸 맡게 됩니다. 대학 진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부분의 업무도 노동부에서 맡게 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까지 분산시켜서 노동부에 갖다 주는지 이 많은 일을 뭐 정확하게 그 진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형적인 이유는 그거죠. 연방 정부를 슬림하게 만들겠다. 너무 큰 정부 싫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슬림하게 만들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겉으로 나오시는 이제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유는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노동력 개발 정책과 연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저는 뭐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하여간 교육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무를 노동부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서도 이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홈리스,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차터스쿨 뭐 이런 거 국무부가 가져가고요. 또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과 교육 언어 프로그램도 이관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 관련이고 뭐 당연히 뭐 신분과 관련해서는
국무부가 뭐 이민국이 국무부 밑에 있으니까 신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국무부가 유학생들과 연관이 있지만 단순한 그 신분 외에도 뭐 유학생 대상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언어 프로그램 뭐 ESL 같은 것 그런 것들로 다 국무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 이익 증진과 유학생 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오히려 국무부 우리가 만든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국무부가 만든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중국 유학생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본다면 어찌 보면 이제 국무부가 만든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자, 국무부는 최근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SNS를 막 점검하고 검열하고 하는 등 이 외국인 학생 유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잘 아시죠?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유명했죠. 한국에서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도 국무부가 이관해서 맡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그거는 당분간은 교육부에 남겨질 예정입니다. 뭐 교육부가 당장 오늘부로 해체되는 건 아니니까 업무를 하나씩 이제 이관시켜주면서 몇 달 걸리겠죠. 이제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연방 학자금 론, 대학생들 그 학자금 론과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까지 이제 교육부가 갖고 있게 됩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교육부가 해체되기 직전에는 요거를 어디다 이관시키느냐? 중소기업청에 이관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진보적 사고에 너무 물들었다. 교육부가 너무 좌파 성향이다. 라면서 그래서 이제 교육부한테 모든 걸 맡기질 못하겠다. 뭐 마음에 안 들어. 불안해. 너무 좌파야.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애들을 어떻게 완전히 좌파로 교육시키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제가 겉으로 나온 얘기보다 진짜 진짜 이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요게 진짜 이유죠. 교육부가 너무 진보적이다. 좋게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좌파 성향이다. 아마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완전 해체. 교육부한테 못 맡기겠어.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지난번 대선 공약에도 그런 이유를 대면서 교육부를 내가 당선되면 해체시키겠습니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찌 보면은 대선 공약 이행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그러니까 당선된 지 한 두어 달 만에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요. 교육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나누는 정책을 추진해서 계속 이제 추진을 아름아름 계속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갑자기 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부를 실제로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좀 우회로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게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제가 다 집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몇백 개의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몇백 개의 행정명령을 이미 사인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방교육부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교육부를 해체 이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체라고 하지 않고 교육부의 이 임무를 노동부로 일임한다. 또 이 임무를 국무부로 일임한다. 또 이 임무는 마지막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이런 식의 행정명령을 사인하는 거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팔다리를 다 드러내고 나면 결국은 그게 결국 해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니까 지금 결국은 교육부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인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당선되면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될 터인데요. 일단 당락 여부를 떠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인, 올해 69살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오신 일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안재호, 영어 이름은 최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LA 지역에 라디오 AM 방송인 라디오 서울이라는 곳에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뉴스를 진행하는데
요 영상은 그 라이브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영상을 이제 만들긴 합니다만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데 그 뉴스 진행할 때 이제 중간중간 그 AM 방송이나 이런 기존 방송은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뭐 한 3분, 4분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광고 중에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분의 광고가 나옵니다. 채안 하면서 이제 영어로 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틀 전에 그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이라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부에나팍에서 로스 카요리스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의 그 클럽이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컨트리 클럽에서 기자회견 및 출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목사였으니까요. 믿음과 가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너진 캘리포니아를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출마 일성을 얘기했습니다. 안재호 목사, 최안 목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그를 미주 최초의 한인 주지사 후보입니다라고 이제 크게 소개하자 장내에 많은 한국인들, 미국인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교계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등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행사가 끝났습니다. 자, 안재호 목사께서는 자신이 보수적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내가 당선이 되면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만을 그렇게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자유, 법 질서, 경제 상식 등을 지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주지사가 되겠다. 캘리포니아가 그런 주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민자 신앙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 자신의 성장 배경 5살 때 와서 굉장히 어렸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및 사업 경험 등등을 언급하면서 앞에 나서서 이끌 리더로서의 용기와 또 새롭게 또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이제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안재호 목사는 높은 주거비, 그리고 노숙자 문제, 치안 불안, 또 부정부패 등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라면서 이런 것을 내가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토지 개방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또 치안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또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서 노숙자 문제와 공공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안재호 후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또 뭐 이분이 당선된다고 100% 이걸 그렇게 해낼 수 있는지는 뭐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필요한 건 맞아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LAC도 그렇고 뭐 노숙자 퇴치한다고 몇 천만 달러, 뭐 몇 억 달러 갖다가 막 돈 다 들여놓고 나중에 보면 뭐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산의 비효율성을 뿌리 뽑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거 공약이냐 무슨 슬로건으로서 뭐 집은 선택한 그런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뭐 큰 부족함은 없다. 단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성경은 의는 나라를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정직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의로운 지도자가 그렇게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는 그런데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로 나온 우리 한인 안재호 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될지는 뭐 좀 아직 뭐 미지수입니다. 자, 잠깐만 보면요. 캘리포니아 주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뭐 요때는 공화당 주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 들어가면서 193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화당 주지사는 그때부터는 거의 지금까지 한 100년간 1930년대니까 지금은 2025년이니까 얼추 거의 한 100년간 공화당 주지사는 상당히 드문, 그렇다고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당히 드문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마지막 공화당 주지사는 누구였느냐? 한 20년 넘었구나. 22년 전이었나요? 2003년에 당선된, 그래서 2011년까지 주지사를 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화배우 출신의 알비백으로 유명한,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주지사. 그게 이제 2003년에 취임해서 2011년에 퇴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임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4년 됐는데 그 이후로는 캘리포니아는 뭐 민주당 주지사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소속의 이 비앙카라는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뭐 많이 남았지만 1년 남았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내년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공화당 후보 지금 인기가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 후보 인기 괜찮은 사람이 한인 안재호, 최안 후보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후보고 안재호 후보는 공화당 내에서 본다면 한 3등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찌됐든 한인 안재호 후보 당락 여부를 떠나서요. 한인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에 출마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의 그 당락 여부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뭐 떨어진다면 뭐 낙선하면 낙선하는 대로 뭐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받아서 떨어졌지 뭐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당선될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몇 등인지 몇 퍼센트인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구독 안 하고 영상 보시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면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가에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온 그 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자료, 소위 말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개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그 법안이 지난 18일 저녁에 상하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강제로 공개되는 거죠. 연방 하원은 435명입니다.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이름은 앱스타인 Files Transparency Act입니다. 하원이 435명이라 그랬죠. 찬성 427, 반대 1표. 그다음에 이제 뭐 무효나 기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거의 반대가 1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죠. 자, Transparency Act라고 했는데 Transparency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투명성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의 투명성 법안 뭐 이런 겁니다. 투명하게 싹 공개하자 뭐 그런 거죠. 앱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미로 법안의 이름이 그렇게 앱스타인 Files Transparency Act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건데, 자, 어찌됐든 그 이번 표결에서 앱스타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계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뭐 당연히 다 올 찬성표 던졌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사실 찬성 몰표가 나와버린 겁니다. 한 명 딱 빼고 다 공화당도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누가 그러면 한 명 반대표를 던졌냐? 이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골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 이렇게 지지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성파 예를 들어.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열렬한 충성파로 뭐 다 잘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 루이지애나 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 클레이 히긴스라는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 딱 한 표 던졌습니다. 물론 히긴스 의원 외에도 열렬한 충성파 많이 있어요.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런 사람들도 열렬한 충성파인데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찬성표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라 마조리 트레이러 그린이다. 트레이러 반역자, 배신자, 뭐 비트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리고 그린 라스트 네임이 그린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이라는 이 녹색깔, 그린이라는 컬러도 시간이 지나면 뭐 더러운 색깔로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고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원이 10명인 상원은 10명입니다. 어떻게 10명? 한 주에 무조건 2명입니다. 상원은 큰 주든 작은 주든 똑같이 2명입니다. 그래서 50개 주 곱하기 2 해서 상원은 10명인데 상원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책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 법안에 서명을 결국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돼야 할 자료들은 뭐냐? 대상 자료들은 이제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30일 이내에 뭐 오늘 당장 공개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맥시멈 30일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검색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검색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만 됩니다. 뭐 PDF 파일 같은 걸로 공개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완벽한 100% 완전 공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법무부가 약간의 그 편집 권한이 있습니다. 그 연방 법무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들의 이름, 이거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죠. 그 당시 뭐 어린아이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이름은 연방 법무부가 가릴 수 있고요. 또 요런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을 법무부가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은 법무부 권한으로 뭐 편집하거나 가리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방 법무부가 지금 연방 법무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관할의 법무부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편집을 할까? 뭐 편집이라니까 뭐 약간 오해할 수 있겠는데 악의적인 편집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가리거나 뭐 지우거나 뭐 잘라내거나 하는 거 그걸 얼마나 많이 할까가 지금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하지만 워낙 지금 여론이 들끓고 워낙 여론이 세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더라도 이걸 너무 과감하게 너무 많이 그렇게 편집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큰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하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이건 공개됩니다. 뭐 당장 다음 주에 공개될 수도 있어요. 만일 공개되면 제가 싹 또 보고 그 중에서 충격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앱스타인 파일과 특히 이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앱스타인 파일 문제, 물가 인상 문제 등등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정 부분 발목을 잡힌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집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인 38%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1월 초 대비, 그러니까 뭐 2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11월 초 대비 2%포인트가 또 떨어져서 38%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당시 기록했던 지지율,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1월 20일 취임한 직후의 그때 지지율은 47%였습니다. 그것보다 9%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5%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또 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처리에 대한 그 지지부진한 그런 선거 운동할 때는 내가 당선되면 당장 공개할 겁니다 막 했잖아요.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공개하는 걸 좀 막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 공개하는 건 민주당의 사기극에 놀아나는 거다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지지율을 좀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그거지만 최근에는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이거죠. 물가 인상, 소고기 값. 어제도 그 영상 댓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건 뭐라도 정말 소고기 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분은 플로리다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 비치에 가서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 갈비를 구워 먹고 막 그랬는데 뭐 한 1년 전 작년만 해도 똑같은 양의 갈비를 사갖고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할 때 한 6, 70불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근데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양을 갖고 구워 먹는데 120, 30불 정도 썼다 라면서 아주 상세하게 댓글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물가가 인상되니까 그로 인한 그 여론이 좀 불만이 들끓는 뭐 그게 발목 잡는 이런 형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생활비 문제, 물가 문제, 이 민생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5%가요. 또 유권자들은 식료품과 전기요금 인상 등등등 여러 가지 체감 물가 상승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막 곳곳에 생기잖아요. 오하이오주, 뭐 버지니아주는 300몇 군데가 있고 오하이오주에는 뭐 200몇 군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에 전기 많이 필요하죠. 여름에도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만 올겨울에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한파가 계속 닥칠 경우에 한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3한 4온.
뭐 3일 정도 춥다가 4일 정도는 조금 그래도 기온이 따뜻해지고 요게 좀 반복되면 그나마 좀 그 난방비를 덜 쓸 텐데 요즘은 4만 4, 5도 좀 없어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특히 이제 동부나 북부 막 이런 지역에 4, 온 이런 거 없이 막 계속 추운 날이 계속 장기간 오래되는 그런 일이 닥칠 경우에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력이 부족해지면은 두 가지가 걱정이에요. 순식간에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전까지는 막아내지만 전기 요금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북미 전력공사는 올겨울 미국 전력망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년간 정체하거나 거의 정체 상태였던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겨울 이후에 20기가와트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것보다 2.5%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평소에 쓰는 평균 전력 소비량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전기 회사에서 예비 전력을 좀 갖춰놓는 게 한 5%, 6%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예비로 항상 갖고 있는데 2.5%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 예비 전력의 갖고 있는 양을 위험 수위 너무 조금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예비 전력량의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력 소비량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난 겨울 이후에 그 증가된 신규 전력 공급량, 공급이 늘면 또 괜찮은데 10기가와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10인데 그 전력 늘어난 건 20 늘어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신규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난 겁니다. 자, 전력공사는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되고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에 전력망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공사는 일반적인 겨울 날씨에는 2월까지 3개월간, 12월, 1월, 2월 3개월간 전력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상 못한 혹한이 예상 못한 장기간 동안에 이어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뉴 잉글랜드 이쪽 지역 그리고 사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좀 낫지만 그 위에 오레곤주나 특히 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이쪽은 겨울에 춥거든요. 그런 서부의 추운 지역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요. 텍사스도 여름엔 막 덥지만 또 겨울엔 갑자기 춥잖아요. 뭐 그리고 남동부 지역 등등의 지역에 자칫 공급 부족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건 철저히 기후에 딸려 있다. 예상치 못한 강한 한파. 예상치 못한 오래가는 장기간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앞다투면서 지금 증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지금 각 주마다 곳곳에 막 수백 개씩 데이터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오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은 오년 2027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입해서 텍사스주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텍사스주에 데이터 센터 3곳을 한꺼번에 신설한다라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기저기 있지만 보통 여기다 한 개 짓고 저쪽에다 한 개 짓고 하는데 텍사스에 그냥 순식간에 한 번에 3개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이처럼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전기요금이 최대 15% 이상 올랐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666곳을 유치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버지니아주 여기는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3%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244곳을 갖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15.8%가 전기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193곳이 있는 오하이오주는 12%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은 주일수록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 숫자로도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것, 뭐 어디는 12%, 어디는 13%, 어디는 15.8% 뭐 이렇게 올라간 인상률 이거는 미국 전체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평균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뭐 2배 내지는 3배 정도에 달하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이 하나도 없는 빅테크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막 올라서 내가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의 공급이 좀 빨리 늘어나야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CNN이요. 보통 24시간 이제 뉴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만 계속하기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뉴스성 무슨 다큐멘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뭐 4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방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CNN이 이번에 한국 문화만 딱 집어서 한국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고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선보입니다. CNN은 CNN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무슨 넷플릭스 시리즈를 좀 흉내낸 것 같아요. CNN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해갖고 제목은 K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모두. K에 관한 모든 것. 이런 겁니다. K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어. 막 이런 거죠.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한국의 음악과 음식,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한국의 예능 프로. 요즘은 한국의 예능 프로도 좋아하는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되면 그렇게 같이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의 영화 등등등 어떻게 한국 그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이 됐는지 분석을 하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스 기능을 갖고 있는 CNN답게 그 좀 분석까지 곁들여서 보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촬영이 됐고요. 현재 그 K컬처를 이끄는 인물들도 대거 출연을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온다고 합니다. 배우 겸 미국의 배우 겸 감독 또 제작자로 유명한 데니얼 데 킴이라고 있습니다. 그 데니얼 데 킴이 총괄 프로듀서이자 직접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CNN의 그 그룹, CNN 그룹인데 CNN 그룹 수석 부사장이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에요. 한인 2세죠. 그러니까 일레이나 리라는 분. 일레이나 리 CNN 수석 부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친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개인적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조명하는 멋진 시리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직접 제작하고 이제 출연하는 데니얼 데 킴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호기심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일레이나 리 수석 부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데 킴의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시청자들을 아주 멋진 K컬처의 여정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방영이라고 했는데요. 내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아직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죠? 아닙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2026년 1월 1일 또 우리 맞게 되니까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초에 방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연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방영할 것 같은데 여기 방영 날짜가 확정되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방영이 되고 나면 제가 뭐 나중에 영상 다 찾아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다 또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